예, 먼저 두 분 소개를 직접 두 분께 각각 소개를 직접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기억이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굉장히 오래됐는지 명확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 12월 23일에 이 자리에서 특별 언론 학교라는 그런 주제의 강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그 강연 주제가 YTN은 왜 싸우고 있는가였습니다. 만 16년이 지났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은 주제로 앉아 있는 것 같아서요.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 여러분들과 나누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부장이고요. 이호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앵커셨죠? 노종면 의원님 YTN에. 제가 오늘 실물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정말 앵커는 얼굴이 작구나. 화면에서 맡은 것보다 훨씬 얼굴이 작아서 좀 놀랐습니다. 자,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야기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회 과방위에서 아주 몇 차례에 걸쳐 계속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청문회를 저는 직접 생방송을 하는 그런 시간대를 보지 못했는데 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노종면 의원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진행됐던 청문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 이런 내용 먼저 잠깐 청해서 들으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국회에는 모두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같이 모여서 분야별로 회의하라고 그런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저는 과방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과학도 중요하고 기술 정보 다 중요한데 요즘에 하도 방송 문제가 뜨겁기 때문에 방송을 주제로 한 그런 회의들이 많이 열렸어요.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과방위가 정말 제일 바빴습니다.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방위원들은 4년 동안 할 거 벌써 다 한 것 같다. 지금 석 달 동안 전체 회의만 22번 열렸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위원장 맡고 있는 다른 위원회는 지금 뭐 2번, 3번 정도 수밖에 안 열렸어요. 그 가운데서도 청문회를 3차례 했습니다. 청문회도 임기 내내 한 2번만 할까 말까인데 인사청문회까지 합하면은 5번. 이게 다 지금 방송을 어느 분께서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라도 야당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께 보고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청문회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일러 바치는 일을 좀 해왔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최근에 가장 바빴던 데가 아마도 법사위 과방위 2군데가 아니었나 싶어요. 법사위보다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도 연일 노종면 의원님 말씀하시고 하는 걸 좀 잘 봤는데요.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나 물어보자면 인사청문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누구였죠? 후보자가? 예, 이진숙 예전에 MBC에 종군 기자를 했었던 분이죠. 근데 제 느낌을 이야기하기 전에 직접 청문회를 진행하셨으니까 어땠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해서.
문제가 많은 거는 여러분께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고 직접 청문회를 보셨으면 저보다 훨씬 더 답답해 하셨을 거고 증거가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리하면 입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카로 빵 좀 사 먹을 수 있지.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작은 돈일수록 더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집 앞에서도 빵 긁고 새벽에도 커피도 사드시고 그래놓고 왜 일요일에 집 근처에서 그 소액까지 결제했냐라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공무로 사용했습니다. 뭐 말이 없으면은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공무,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상 필요? 그러면 규정에 맞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썼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수백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 사흘 동안의 청문회라는 헌정사상 최장기간 청문회거든요. 단임 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많은 분들께서 이진숙이라는 공직자의 실체를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아니 사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법카를 쓰는 건 저는 정말로 이거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공무로 사용하는 법카의 경우는 물론 MBC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좀 완전 공직자와는 좀 다를 텐데요. 공직자들 같으면 규정이 있습니다. 집에서 몇 킬로 이내에 이런 데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5km 이런 규정이 있고 주말에 사용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는 1인당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빵을 산 것도 다 나왔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기어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건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출신이 어디시죠? 다 아시죠? MBC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MBC 이영찬 본부장님 꼭 모신 건데 도대체 본인이 MBC 출신이면서 MBC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진숙 씨는 이미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분이고 이진숙 씨가 중국기자 일을 한 거는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성 최초의 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 한 거의 30년 전의 일을 갖고 아직도 사람들한테 전문기자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건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진숙 씨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 시대에 MBC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한 최초의 사장. 그 김재철 사장도 법카로 문제가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2년 동안 7억 원의 법카를 사용해서 2년에 7억? 그래서 그 사용처를 갖고도 파업 과정에서 엄청 논란들이 있었을 때 그걸 앞장서 변호했던 게 이진숙 씨였어요. 그때부터 이진숙 씨는 이제 홍보국장 역할을 하고 김재철 사장의 온갖 기행 악행을 변호하면서 그쪽 편에 서게 됐고 그걸 인정받아서 내부에서 이제 기획홍보본부장, 그다음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끝나서 대전 MBC 사장까지 자리를 가져갔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기가 MBC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10명 넘게 해고가 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받고 현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을 앞장서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해고를 내리고 했던 사람이 이진숙 씨고 그때 당시 이제 국정원에 MBC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여론에 많이 좀 보시는 게 있겠지만 MBC의 주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퇴출시키고 MC 진행자 교체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3단계로 이루고자 했던 게 MBC 민영화거든요. 그 민영화를
당시 MBC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서 몰래 논의하라고 발각됐던 사람이 이진숙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진숙 씨를 MBC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MBC를 어떻게든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MBC를 되돌리겠다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MBC를 사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민영화까지 시도하겠다라는 저는 공개적인 선언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의도를 갖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것이 임명 이후의 과정에서 다 좀 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임명되고 나서 청문회 할 때는 그렇게 끝까지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대답도 굉장히 느릿느릿했던 분이 임명되니까 정말 전광석화처럼 80여 명 되는 이사 후보집을,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80장 정도 되는 답안지 채점하는데 돌아버립니다. 사실은 그걸 한두 시간 만에 다 보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했는데, 지금 이호찬 본부장님께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MBC의 그 방문진 이사들을 이제 새로 선임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행정법원이었나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스톱시켰잖아요. 이제 요 과정을 좀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보통 부처의 장관이 이제 그걸 독임제라고 하는데, 장관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성 자체도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속한 여당에서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셋, 야둘 이런 구조를 거쳐서 어떤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구조인데, 이거를 지난해부터 이 정부는 2인 체제의 방통위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방통위법이나 방문진법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라는 내용 한 2번 정도도 언급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에서 이걸 계속 밀어붙였고요. 결국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당일에 그때 김태규라는 부위원장, 그 2명이 당일에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일에 임명된 사람들이 KBS와 MBC의 이사진 83명의 인사서를 다 검토하고 그거를 1시간 반 만에 의결해서 KBS 7명, MBC 6명의 이사진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 임명 절차 역시도,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보면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를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는데, 심의라는 절차 자체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에 청문회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는데, 방통위 간부들이 나와서 서슴없이 심의 별다른 토론이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2사람이 앉아서 계속해서 투표를 해서 7명 일치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해서 그냥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노동명 의원님이 밝혀내신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방문진 이사의 이제 결격 사유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결격 사유가 이제 당적 보유거든요. 정책 중립이나 다양성 이런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당적을 보유한 사람은 방문진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결격 사유 확인 절차에서 각 정당에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 절차를 늦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해주는 차원에서, 만약에 당적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적 확인을 안 해줬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힘과 여야의 핵심 정당의 당적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방통위는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당일 임명된 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크게는 2인체적 위법성, 또 하나는 절차적인 심의가 없었다는 부분, 이것들을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집행을 일단 정지하고 본안 소송에서
덮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집행을 정지시켰고 이거를 본안 소송의 선고 30일 뒤까지 일단 정지한다. 그래서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일단 임명이 정지가 되고 기존 이사진들로 일단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죠. 근데 사실 기존 이사진들 임기는 끝나잖아요. 임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도 기존 이사들이 사실은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새롭게 선임된 사람들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게 위법하다라고 해서 일단 집행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들은 새로 이사 뽑는 절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법에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후임 이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후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이사들이 계속 하면 되기 때문에 MBC에 대한 관리 감독에는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낫죠. 지금 이사들이 하는 게 더 나은데. 하여튼 그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이제 임명처분을 아예 정지시키고 현 이사진들이 이제 이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사 임기를 연장하도록 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게 부도하고 부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이제 해임 처분하는 거를 집행정지시키는 거랑 그건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해임되면 나머지 기간을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임명을 정지시키면 이후 파장이 사실 크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그런 기존 이사들 임기를 연장해야 되는지 사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통이나 이쪽에서 강하게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절차는 너무도 위법하니 일단 정지시켜야겠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주로 방통위 관련해서 특히 MBC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요. 사실은 또 이번 청문회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 거죠. 네. 요 아마 흔히 방심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방심위는 방통위는 많이 들어봤지만 방심위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요 방심위에 대한 질문을 좀 노정현 의원님께 드릴 건데 방심이라고 하는 데가 일단 이게 뭘 하는 기구죠, 여기가? 방심하기 쉬운. 방통위는 이제 워낙에 권력이 강하고 방송정치 전반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방심위는 방송 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막 회의해가지고 문제 있으면은 뭐 제재도 하고 뭐 벌점도 주고 뭐 심하면은 과태료 물리고 뭐 이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알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방심위가 지금 굉장히 세졌어요. 방송사는 여러분들 뭐 수십 년 동안 MBC, KBS 맨날 봤으니까 이 방송사들이 없어지겠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 있어요. 방통위가 심사를 해가지고 3년이나 뭐 5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뭐 얘네 보도도 엉망이고 뭐 제대로 못해. 그러면 사업권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또는 5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라는 걸 받아요. 그 사업권을 방통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락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내놔야 돼요. 그런데 안 없어지죠. 벌점이나 뭐 이렇게 쌓여야 없어지는데 잘 하거든요. 웬만큼은. 근데 방심이라는 심의위라는 얘네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벌점을 막 때리면 승인 심사할 때 점수로 반영이 돼요. MBC는 지금 마이너스 100점이니까 마이너스 200점이고요. 네, 200점. 그러니까 MBC 때려잡으려고 방심 기능을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MBC 보도 이거 문제 있어 하고 신고하면 방심위가 막 열려 문제 있어 벌점 10점 막 때려요. 그게 쌓였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올해 말에 MBC 심사 받습니다. 거기에 그 점수가 반영이 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걸 다 프로그램을 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방심위는 그냥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 이런 걸 써먹어야 돼. 여기를 막 그동안 1년 넘게 가동시킨 겁니다. 막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MBC만 죽어라 하고 공략을 해서 MBC가 지금 10몇 건의 그
제재를 받았고 그거를 억울하잖아요.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19개 걸었나요? 19개 걸어서 19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막 들이밀었는데 지금 그나마 법원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플랜은 방통위에서 승인 심사를 해주니까 자기네 편으로 이인 의결 이런 거 다 쭉 해가면서 결국은 MBC 탈락시킬 거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방심위에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던 거죠. 그런데 방심위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렸고 방통위도 법원에 제동을 걸렸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 약간의 소강 상태. 이제는 정부가 더 할 게 없어요. 연말까지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MBC에서 열심히 싸우고 또 여러분들께서 MBC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여러 중요한 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방식위원장이 있어요. 류희림이라고 제가 2008년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해고된 직후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해고된 지 2달 만에. 그때 제가 해고시킨 사람이에요. 그때 YTN의 인사위원이었습니다. 그때 YTN에서 노정면 해고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류희림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방심위원장이 되고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이동관 씨가 작년 말까지 방통위원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YTN이 엉뚱한 기업으로 지금 팔렸어요. YTN이 이제 공영기관이 아닙니다. 유진그룹이라고 레미콘 만든 회사가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사갔어요. 근데 거기 사장으로 김백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도 저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지금의 2024년은 2008년 또 2010년에 MBC 김재철 사장 이런 세력들이 부활해서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두 분 이렇게 쉽게 뵐 수 있는 분들은 아닌데 이 자리가 마련된 김에 혹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가서 마이크를 내드릴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노순규 국가개혁포럼 대표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방송을 청문회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뭔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진수 방송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청문회하면서 제가 이분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그렇거든 이제 가서 현지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잘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오늘 이제 MBC 사장을 또 했기도 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탄핵이 왜 됐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하여튼 인정받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파에 속한다면은 또 이제 또 반대편 좌파에 속하는 또 사람은 또다시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로서는 이제 이념에 관계치 않은 적절한 것을 있겠는데 책임분이 있는지 아닌지 묻고 싶어요. 두 번째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또 이제 또 갑자기 생기고요. 또 이때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분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영상 방송광고지원공사 사장이 사람 임명했는데 이분은 왜 안 받는 건지 또 다른 임명한 건지 이분이 상당히 궁금해 보이는데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좀 뭐랄까 이렇게 이념적 정치적 충돌을 하지 않고 갈등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 좀 법적으로 저도 좀 궁금하네요. 만약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임명했던 사람은 그 공식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요 점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먼저 두 질문이 한 두 가지 같은데 어떤 분이 말씀? 노 의원님 먼저 말씀. 부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진숙 위원장이 7월 31일 임기 첫날 그 MBC의 이사, 우리가 이제 박문진 이사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MBC의 이사들을 교체하는 의결을 했어요. 근데 그 의결이 민주당과 야당이 볼 때는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했다가 떨어진 분들 또는 지금 박문진 이사들 그분들이 소를 제기해서 이제 법원이 위법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니 효력을 정지한다. 이런 판단을 내려주신 거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의결이 위법하면 탄핵을 인용할 것이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기각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민영삼 씨를 지명을 한 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씨의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옳다라고 하더라도 이진숙 씨가 했던 그 당시의 의결, 문제 삼은 의결은 무효가 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있었던 그런 행정행위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네. 다른 어떤 행정행위는 그건 유효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분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했던 이 부분이 무효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탄핵을 시켜버리는 게 그게 탄핵 인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드릴 거예요. 또 원하시는 어떤 훌륭한 방통위원장 상들이 다 각각 있을 것이고 근데 언론 현업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요구하는 거는 일단 사람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향 분석하고 다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인물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민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또 좀 더 확장하면 각 방송사의 사장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조금 더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럼 이진숙 씨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잘 된 것인가? 이진숙 씨가 뭐 좌파 우파 이래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청문회의 검증 대상이었던 것이고요. 저는 법인카드 사용한 걸 보니까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으시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이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쭉 몇 번에 참석을 했는데 저도 앉아 있으면서 그걸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외부에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민의힘이나 이제 기존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MBC의 경영진을 맡았던 분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여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다 정권 잡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겪어본 바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2003년 12월에 MBC 기자회견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방송의 장악 정도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송 장악 이건 완전히 다른 결이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방송 장악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신념, MBC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구성원들과 비교하면 조선일보보다 아마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의 것이 뉴스
뉴스나 프로그램의 일부 투영이 돼서 그게 어떤 색깔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저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과 실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은 좀 별개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라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지적도 하고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저희가 흔히 공정방송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는데 공정이란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시각에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단한 건 공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그 공정이라는 것을 열어놓고 구성원들 간에 끊임없이 토론하고 견제하고 그런 어떤 제도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공정방송을 이끌어가는 거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공정방송에 대해서 협의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나가면 사실 어느 정도 방향을 계속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그런 제도 자체를 다 무시하고 위에서 그냥 결정하면 아래로부터 그냥 생명하복식의 조직으로 바꾸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고 민주당 집권 시대에 이럴 때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위로 잘 올라가는 구조라는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견제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방송사법인데 그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을 때 먼저 국민추천위원회 100인의 국민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거른 다음에 이사진을 다양한 추천 주체를 통해서 온 이사진들이 특별 다수제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몇 가지 이제 견제 장치를 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어쨌든 정권이 누구 하나 찍어서 이 사람 사장 시켜라라고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건데 결국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기존 방송법대로 여당의 입김이 크게 들어가는 기존 방송법대로 MBC를 지금 바꾸려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하셨기도 해요. 저 방송사법이라는 걸 저도 좀 봤는데 노의원님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방송사법이 뭐뭐뭐였고 어떤 내용인지만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셔도 될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사실 바빠 죽겠는데 방송 3법이 뭐야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KBS, MBC 우리 친근한 우리 방송들이 그냥 제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막 자기 사람 심어서 방송 이상하게 만들고 광복절에 막 일본 그 기미가 나오게 만들고 왜 그러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지니까 그러고 보니까 막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방송 3법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송 3법, 방송법이 이제 우리 공영방송 3개를 규율하는 법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법이에요. KBS, MBC, EBS.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사를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진을 어떻게 뽑는지 이미 그 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서 다 뽑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네 친한 사람 내리꽂는 수단으로 쓰고 있구나.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KBS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방송 하나도 모르는 신문사 논설위원회 거기 가 있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알고 지내던 법조 출입 기자였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EBS 교육방송인데 거기에 아이들 돌아가 있는 그 현장에 검사들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잘못 쓰이고 있다.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공영방송은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공적인 방송,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공영방송인데 이거와 유사하게 오해하고 있는 방송 개념이 있습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국영방송. 국영방송은 대통령이 사장 막 보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KTV는 국영방송입니다. 나쁜 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대로 우리 상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KBS 공영방송이라고 해놓고 자기 원하는 사람 내리꽂으면 그게 공영방송입니까? 국영방송이지. 그래서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것. KBS, MBC의 경영진을 시민사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뽑는 것.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추천하면 그건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뭔가 투표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뽑으면 장난 안 칠 수 있겠다. 그 판단이 들면 공영방송법 이렇게 하면은 다 지들 멋대로 하겠네. 이러면 국영방송법이 되는 거죠. 방송 3법은 KBS, MBC를 여러분 소유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질문 있으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YTN 아까 그 기업에 넘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법 날치기가 제일 먼저 시도가 돼서 그게 종편 탄생의 기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디어법 날치기가 사실은 정경련이 제가 2007년 말에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규제개혁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1664개의 규제 완화 폐지를 청구 입법이죠. 만들었고 그 안에 모든 우리나라 전 사회 전방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데 거기서 언론의 규제 폐지로 미디어법 그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제일 먼저 그걸 한 다음에 지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 자본과의 싸움이 아닐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과 어떤 외국 기업, 외국 자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영 방송과 이런 언론을 그 자본의 지배하에 두고 공정한 방송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노동자의 목소리, 또 약자의 목소리, 정부 감시나 검찰 이런 여러 권력 감시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기득권과 재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그런 기득권을 양성하는 그런 쪽으로 쭉 선거 개입도 이루어졌고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항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방송법이 이루어져서 과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 해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방송 채널을 우리가 소수 언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KBS, MBC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송 채널 자체를 소수 언론들이 그 채널을 이용해서 공유해서 지금 기득권 주류 언론이 전혀 은폐하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채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쪽이고 끝으로 국회에서 이 언론개혁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포럼을 지속적인 포럼이나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국민들이 함께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좀 여쭤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얘기가 좀 길긴 했는데요. 좀 정리해보자면 지금 방송에서의 문제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도 문제지만 자본 권력과의 관계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참신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작은 언론들이 함께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글쎄요, 제가 막 굳이 말을 만들자면 언론 보도 플랫폼? 뭐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혹시 가능한 일인지 하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공유 플랫폼 같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언어 같으면 뭐 오마이뉴스 같은 게 좀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시민 기자들이 막 이메일 이렇게 글을 쓰고 하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 환경은 아까 뭐 이명박 정부 초기하고 비교해 드렸습니다만 당면에 있는 것에 온입을 집중해서 막아내고 정상화시키기에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언론 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언론 정상화. 언론 정상화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 물론 준비는 해야겠죠. 저도 나름대로는 해직 기간이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또 그 시도의 방향이 일관되게 시민 참여형이었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2014년부터 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편집단, 뉴스를 서로 막 선별해서 공유하는 그런 편집단으로 속하는 그런 시민 편집단을 1000명 규모로 구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뉴스 서비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 지금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MBC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KBS, MBC 사장을 뽑는 방식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현실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진기업을 팔아넘긴 YTN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지 되찾는 것은 제가 YTN 출신이라고 제 거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YTN은 공기관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시민의 그 도구였는데 그걸 왜 레미콘 회사에다 넘겨줘요? 그 레미콘 회사 유진기업은 그 M&A 전문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회사입니다. 그 사주 유경선 씨는요 검사한테 뇌물 5억 6억 줬다가 걸려가지고 쇠고랑 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YTN 넘기는 방통위 의결에 참여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이게 부당함을 알려서 결국 YTN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죄송스럽게도 여력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분 짧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두 분께 한 번씩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찬 본부장님 먼저. 예. 일단 MBC는 운이 좋게도 뭐 운이 좋은 건지 내부의 노력이나 시민들의 지지, 응원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이어서 좀 청문회 때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정권이 잡은 지 2년 반 지났는데 MBC가 살아있는데 무슨 언론장악이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작년 8월에 이제 법리 이사장 교체하고 하려다가 그때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서 또 몇 달의 시간을 MBC는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몇 달씩 계속 여긴 장악하려고 하고 저희는 저항하고 법원에서 제동 걸고 이래서 몇 달 벌면서 버텨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기간에 내부의 저항이든 내부의 좋은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평가해 주셔서 각종 뭐 여론조사나 하면 MBC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 신뢰도에 걸맞게 내부 구성원들이 좀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좋은 보도로 보답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MBC나 이 공영 언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더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작게는 MBC 프로그램이나 뭐 KBS나 하여튼 내부 구성원들의 싸움이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제작되고 했을 때 뭐 많이 공유해 주신다거나 뭐 집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신다거나 뭐 라이브 방송할 때 함께 시청해 주신다거나 시민 여러분들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시선들이 모여서 그게 여론을 만들고 최소한 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달 80~90%에 달한다? 그럼 저는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장악을 하려고 했더니 이러다는 정권이 결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방송 장악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MBC 내부 구성원들의 싸움이나 공영 언론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방송사들의 싸움에 많은 좀 관심과 지지 문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여야 모두
약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서로의 무슨 싸움의 의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 정권은 저 MBC 어떻게 하지? 머리 엄청 굴릴 겁니다. 만 1년 넘게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계속 제동이 걸리니까 좀 성도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진숙 씨에 대한 탄핵 결정이 연말 안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0월에 헌법재판관 3분 임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분 이제 새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분들 이제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그 헌법재판관은 박문진 이사와 달리 새로운 사람이 안 와도 임기가 되면 아웃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7명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10월부터 일정 기간 스톱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 6개월 정도 MBC에 대해서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뭐 뭔가 이제 싸움을 걸어오면은 막아내는 역할을 해봤거든요. 저쪽이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당통위원 추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고 저는 이 어렵게 확보한 5개월 정도의 소강 상태 이 기간 동안에 여야가 어떻게 썼는지 방송법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악용 가능성이 높은 이 방송법을 악용하기 어려운 법으로 바꾸는 여기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야당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모르긴 해도 언론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기자분들, PD분들, 현업자분들도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께서도 그 정도로 어떤 법이 통과돼야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거고 아마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방송법 개정 노력, 지금 대통령이 거부한 것 말고 새로운 방송법을 제안해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할 텐데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다가왔는데 바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데이트라 병원 가는 일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